네, 계속되는 경기 불황에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요즘 젊은 세대의 취업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네. 이런 고충이 비단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다 보니 한때 이런 말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라고 말이죠. 맞습니다. 이렇게 불안한 미래 때문에요. 연애, 또 결혼, 출산까지 하나둘씩 포기해야 되는 게 많아지는 팍팍한 현실이지만요. 네. 이런 상황에서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게 바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고령층의 전유물로만 알려져 왔던 당뇨병이 어느 순간부터 젊은 세대도 그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젊은 층에게 발효된 당뇨 적색주의보 어떻게 관리하고 예방해야 되는지 TV 메디컬 약손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오늘의 주치의는요. 내분비 대사내과 전재한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당뇨병은 흔히 성인병이라 불리며 고혈압, 고지혈증과 함께 중년 이후의 병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최근 2030 당뇨 환자의 증가 추세가 예사롭지 않은 상황. 건강관리에 비교적 소홀한 젊은이들에게 당뇨는 그 어떤 질병보다 치명적인 결과를 만들기도 한다. 당뇨병의 합병증이라는 것은 환자의 나이보다는 당뇨병이 조절되지 않는 기간이 얼마나 길었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젊은 환자분들께서 처음에 진단받고 나서 몇 년 동안 혈당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면은 그만큼은 합병증이 이제 빨리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 매우 젊은 나이부터 합병증으로 고생을 하시고 결국에는 심혈관 질환이 발생을 해서 아주 심각한 사태가 이제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2030 세대를 덮친 당뇨 적신호. 그 속에서 희망을 찾는 오늘의 주치. 내분비 대사내과 전재한 교수와 함께한다. 인간의 생로병사는 호르몬에 달려있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호르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뜻일 텐데요. 교수님이 계시는 내분비 대사내과, 이곳이 체내에 있는 호르몬과 관련된 대부분의 질환을 다루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던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뇌하수체, 시상하부, 갑상선, 부갑상선, 췌장, 부신 등 많은 장기가 호르몬을 생산하고 있는 장기거든요. 네. 그 장기에서 호르몬이 지나치게 많이 나오거나 지나치게 결핍이 되면은 어떤 형식으로든지 질환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저희 내분비 대사내과에서는 그 질환들을 진단을 하고 그에 맞는 치료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라면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인슐린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당뇨병이 대표적인 질환이고요. 부신에서도 부신 피질 기능 저하증 같은 질환들이 동반되고 과잉됐을 때는 쿠싱 증후군이라든가 갈색 세포종 같은 희귀한 질환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과거에는 당뇨병을 성인병이라고들 흔히 얘기했는데 요즘은 생활습관병이라고도 네.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옛날에는 주로 이제 50대, 예. 60대들이 흔히 이제 발생하는 병으로 인식을 노화 했었습니다. 현상. 예, 노화라고 이제 인식을 했었고, 예. 인슐린이 잘 나오지 않는 일형 당뇨병은 소아당뇨라고 구분했었거든요. 그래서 소아당뇨냐 성인병이냐 이렇게 구분을 했다면은 지금은 조금 더 젊은 나이, 그러니까 30대, 40대부터 당뇨병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성인병이라고만 말하기는 조금 어렵고 네. 생활 습관의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생활 습관병이다. 이렇게 좀 개념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또 생활 습관도 그렇고 계절적인 영향도 많이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기온이 좀 떨어지고 면역력도 낮아질 수 있는 겨울철에 특히 또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최근 요즘 같은 겨울에 아무래도 실내 활동이 많고 네. 활동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혈당이 많이 상승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 혈관 합병증이 주로 추운 계절, 혈관 수축이라는 계절이 많이 발생하니까 당뇨병을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 합병증이 훨씬 호발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특히 이제 혈당 관리가 잘 되지 않고 그런 심혈관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고 또 하나의 이제 다크호스가 이제 계절 과일인데요. 네. 우리가 겨울에 많이 먹는 밀감이라든가 예. 네. 혹은 딸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혈당을 많이 올리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어서 겨울철에 혈당 관리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당뇨병 하면 우리나라 성인들 7명 가운데 1명꼴로 앓고 있을 정도로 아주 국민병으로까지 불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당뇨병을 처음 알기로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피가 조금 더 단 성분이 있고 여러 가지 합병증을 가지고 올 만큼 상당히 위험한 병이다라고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교수님이 좀 더 전문적인 그런 개념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뇨병은 전문 용어로 포도당 대사의 이상에 의해서 일어나는 대사질환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고혈당이죠. 혈당이 이제 피 속에서 높은 상태가 오랫동안 유지가 되면은 10년, 20년에 걸쳐서 서서히 합병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은 미세혈관 합병증과 대혈관 합병증을 나뉘는데요. 이 미세혈관 합병증 중에 대표적인 질환이 이 눈, 그리고 콩팥, 신경의 혈관 질환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대혈관 합병증에는 심장, 그리고 뇌졸중, 그리고 하지 혈관 질환들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이런 합병증 그리고 당뇨병의 조절 상태가 젊은 사람들에게서 더 좋지 않다라는 보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런 당뇨병이 흔한지, 그리고 그 흔해진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더 열심히 치료해야 하고 예방과 치료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네. 오늘은 젊은 층에서의 당뇨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네. 대부분은 건강검진을 통해서 본인이 당뇨의 고위험군에 속하는지 그렇죠. 아니면 당뇨를 앓고 있는지를 진단받게 되는데 그 밖에 좀 스스로 당뇨를 의심해봐야 되는 증상 같은 게 있을까요? 뭐 너무 피곤해한다거나 화장실을 자주 간다거나 이런 것도 의심 증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당뇨병이 별명이 침묵의 살인자거든요. 네. 증상이 없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대략 50% 이상의 환자에서는 전혀 증상이 없고요. 방금 말씀 주신 다뇨, 소변을 자주 보거나 다음, 다식, 그다음에 체중 감소 이런 증상들은 혈당이 꽤 올라가야지, 적어도 200, 300 이상 올라가야지 발생하는 증상이기 때문에 그 전에 혈당이 적절하게 조절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그런 당뇨병 환자에서는 본인이 당뇨병인지를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도 합병증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진단을 하고 치료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그런 질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하나 무서운 게 이게 가족력이 있냐고 항상 물어보는 게 또 당뇨병 환자들의 한 가지인데요. 아버지나 친지분들이 당뇨가 있으시면은 언제 나타나냐의 차이지 반드시 당뇨가 온다라고까지 무섭게 얘기하는 분들 계십니다. 맞는 말인가요? 양친이 부모님이 다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예. 당뇨병이 발현할 확률이 대략 50%까지 50%. 양친 중에서 한 분만 당뇨가 있는 경우에도 20, 30%에서 당뇨병이 일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네. 앞서 혈당 수치를 잠깐 언급은 해주셨는데 이게 네. 정상 혈당 수치를 어느 정도로 넘어섰을 때 그때 당뇨병이라고 진단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이 표에서와 같이 정상 혈당은 공복 8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을 때 100mg/dL 이하가 되어야 되고요. 당 부하 검사, 일정 양의 포도당을 먹고 나서 2시간 후에 체열을 했을 때 140mg/dL 이하가 되어야 되고, 당뇨 석 달 평균 혈당을 반영하는 당화혈 색소가 5.7% 미만으로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 당 부하 처리 능력에 문제가 생기면은 혈당이 올라가겠죠. 이때 126mg/dL 공복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당 부하 검사 2시간 후에 200 이상이 넘어가고, 혹은 당화혈 색소가 6.5%가 넘어가거나 무작위로 혈당을 검사했을 때 200mg/dL 이상으로 올라가는, 그때 이 무작위 혈당은 사실 다뇨 다음 체중 감소가 동반되었을 때 더 의미가 있습니다. 네. 교수님, 사실 이 혈당의 기준하면 왜 식전에 얼마, 식후에 얼마 이렇게들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그 수치는 여기 어디에 해당하는 걸까요? 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식전이 여기 표에 있는 공복에 해당하는 거죠. 예. 8시간 금식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식후 혈당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숟가락을 들고 나서 2시간 이후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당 부하 검사라는 것은 우리가 검사를 위해서 당을 섭취했을 때인데 식사를 했을 때도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아. 네. 그래서 당뇨병의 발생 원인은 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있거나 인슐린을 몸에서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슐린 저항성이 있을 때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언급하는 소아당뇨는 인슐린 분비가 잘 되지 않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즉, 췌장 안에서 베타세포라는 것이 인슐린을 생성하는데 자가 면역 기전을 통해서 주로 이 파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체내에서 인슐린이 생산이 전혀 될 수 없기 때문에 혈당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인슐린을 투여해야지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반면에 오른쪽 인슐린 저항성의 경우에는 주로 아래쪽에 언급되어 있는 복부 비만이나 지방 축적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우리 보통 30, 40대 젊은 이제 당뇨인들을 보면은 복부 비만을 동반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일들이 오래되게 되면은 인슐린이 췌장에서 적절히 분비가 되더라도 이것을 각 장기에서 인식을 못하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인슐린의 본연의 역할인 혈당 강화 효과가 일어나지가 않는 거죠. 있을 때 없는 것과 같이 되기 때문에 혈당이 올라가는 당뇨병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인슐린 감소성의 감소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표는 이제 당뇨병의 분류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1형 당뇨병은 주로 소아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체중이 보통 증가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2형 당뇨병이 오늘 주로 말씀드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인슐린을 열심히 만들지만은 전혀 이게 작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인슐린 결핍이 아닌 상대적인 인슐린 결핍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임신성 당뇨병은 이 태반에서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는 당뇨병이 전혀 없다가도 임신과 동시에 이 혈당이 서서히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한정해서 임신성 당뇨병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 외에 아주 드문 당뇨병들이 세 번째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췌장에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발생하는 외분비 췌장 질환이라든가 혹은 내분비 질환이나 간 질환이 동반되어 있을 경우에 혹은 정말 드물게 유전적인 문제에 의해서 베타세포, 췌장에서 베타세포가 기능을 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모디라는 아주 특수한 그런 질환들이 있고요. 혹은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 등을 장기 복용했을 때 발생하는 그런 약제에 의한 당뇨병, 그리고 면역 매개 당뇨병 등의 아주 드문 당뇨병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뇨를 앓으시거나 아니면 고위험군에 속하시는 분들 네. 식이 조절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몸에서 체내에서 어떻게 작용해서 혈당이 높아지는 건지 그 과정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 그림을 보시면 처음에 인슐린이 주로 작용하는 장기가 오른쪽에 있는 세 개의 장기입니다. 간, 그리고 지방, 근육이거든요. 네. 인슐린이 혈중을 돌아다니게 되면은 간에서 포도당을 더 이상 만들지 마 스탑 사인을 보내고요. 네. 그다음에 지방에 작용해서 내가 지금 음식을 많이 먹었으니까 잉여의 칼로리를 지방으로 저장을 하도록 신호를 보내고요. 그리고 근육에 작용해서 포도당을 흡수를 하도록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니 이 세 개의 장기가 인슐린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게 되겠죠. 네. 그러면은 간은 계속 포도당을 만들게 되고요. 지방은 계속 분해가 일어납니다. 즉 에너지를 쌓아둘 수 있는 능력이 소실되는 거고 체중이 감소를 시작하는 거고요. 그리고 근육에서도 포도당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혈중에 당이 넘쳐나게 되는 거죠. 그와 더불어서 왼쪽 아래쪽에 있는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은 식사를 하고 나서 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에요. 이 인크레틴이 췌장에 작용을 해서 다시 인슐린을 만들어냅니다. 즉 우리가 밥을 먹었을 때 빨리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인크레틴 호르몬이 소장에서 분비가 되어서 체내를 이제 타고 흘러가서 혈류를 타고 올라가서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자극을 하게 되는데 네. 당뇨병이 있게 되면은 이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이 분해가 되어서 없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식후 혈당이 계속 올라가는 상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인슐린 분비 감소하고 글루카곤 분비 증가입니다. 글루카곤은 주로 혈당 올리는 역할을 하고 네. 인슐린은 주로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두 개가 각각 문제가 생깁니다. 즉 인슐린은 자꾸 분비가 감소되기 시작하고 글루카곤은 증가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혈당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그런 상태가 형성이 됩니다. 네. 네. 국내 당뇨병 몇 가지로 나눠서 아까 설명을 주셨는데 네. 대부분이 2형 당뇨에 해당된다고 하셨습니다. 2형 당뇨가 어떻게 발생해서 어떤 과정으로 흘러가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왼쪽에서부터 이제 오른쪽까지 당뇨병이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를 표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일반적으로 비만이 동반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복부 비만이 동반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 인슐린의 저항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췌장에서 느끼기는 나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왜 혈당이 잘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인슐린을 점점 많이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 그래프가 녹색에서 보시다시피 내당능 장애에서 인슐린 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렇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혈당을 당뇨 수준까지 올라가지 않도록 인슐린이 많이 만들어서 붙잡아 둘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기간마저 지나버리면은 인슐린을 만든 췌장은 지쳐가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 분비량이 점점 감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역치를 넘어서게 되면은 비로소 이제 당뇨병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공복혈당과 식후혈당이 이제 동시에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러한 일들이 15년, 20년 넘게 되면은 각종 이제 장기에서 합병증이 발생을 해서 결국에는 심혈관 질환이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실제 우리나라 그 당뇨병의 비율을 보시면 유병률이 대략 14% 정도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남성에서 조금 더 많습니다. 15.8%, 여성에서 13% 정도로 보고가 되고 있고, 65세 이상으로 한정하게 되면은 노인에서 흔한 질환이기 때문에 대략 30%까지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은 점점 젊은 사람들에게서도 당뇨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이 당뇨병 유병률을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60세 이상, 70세 이상에서 남녀 공이 굉장히 당뇨병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 30대, 40대에서 특히 남성이죠. 남성에서 젊은 나이에 당뇨병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서 40대의 10%, 30대의 4%에서 당뇨병이 있는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검진을 우리가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숨겨진 당뇨병 환자들도 굉장히 많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고보다는 실제로 유병률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젊은 층에서는 건강검진의 어떤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좀 약할 듯도 하고요. 당뇨병이라는 질환의 심각성을 아직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싶은데, 헌데 문제는 이제 젊은 층에 당뇨가 찾아오는 순간 성인보다 더 치명적일 수 있다는 말씀을 앞서 주셨습니다. 네. 예. 실제로 이 합병증의 발생 빈도는 당뇨병 유병 기간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아무래도 40, 50대 때 진단된 당뇨병보다는 20, 30대 때 진단된 당뇨병이 나중에 40, 50대가 되었을 때 합병증 유발할 가능성이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 네. 그리고 복부 비만과 인슐린 저항성이 심하기 때문에 나이가 있는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인슐린이 이제 고갈이 빨리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만 동반율이 높고 그다음에 합병증이 빨리 발생을 하고, 네. 예, 아까 말씀드린 복부 비만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췌장 기능이 빨리 소실되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내가 당뇨병이라는 것을 별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투약을 이제 망설이게 되고요. 예, 그래서 약제 복용도 자꾸 늦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표를 보시면은 왼쪽이 2009년도, 오른쪽이 2017년도 각각 봤을 때 BMI를 노령 당뇨병 환자와 비교를 한 그런 데이터인데요. 2009년도 당시에 65세 이상의 환자의 BMI가 24.3이었어요. 근데 젊은 환자의 BMI가 25.6입니다. 그리고 이게 차이가 더 벌어져서 2017년도에는 65세 이상의 BMI가 24.9라고 하면은 젊은 환자 BMI가 28까지 올라갔어요. 굉장히 단기간에 비만도가 높아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1000명당 심혈관 질환 사망률을 나타낸 표입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이 30대, 40대에 발생한 당뇨병의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수직 상승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네. 근데 60대에 만약에 당뇨병이 진단됐다고 하면 이 역시 수직 상승하지만은 같은 60세를 기준으로 보면은 20년 전에 당뇨병을 앓은 분이 사망률이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남녀 공이 그런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빨리 당뇨병을 앓을수록 빨리 혈당 관리를 해서 당화혈색소를 거의 정상에 가깝게 유지하는 것이 이런 이제 심혈관 질환이나 사망을 하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20, 30대 당뇨병이 다 비만 2형 당뇨병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네. 두 가지 경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성인 잠복성 자가면역 당뇨병이라는 굉장히 이제 어려운 이름의 당뇨병입니다. 첫 번째 당뇨병을 진단받았을 때는 당뇨약만 복용을 해도 조절이 잘 되는 것처럼 일견 보이나 시간이 지나면은 인슐린이 점점 결핍이 서서히 일어나요. 이런 분들은 결국에는 인슐린 치료를 해야 될 가능성이 많고, 상대적으로 복부 비만이라든가 인슐린 저항성의 정도가 심하지가 않습니다. 이 20, 30대 당뇨병 환자의 대략 5%에서 10% 정도가 이런 환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경우에 속하지 않는지를 잘 이제 의사 선생님과 의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전격성 1형 당뇨병이라는 것은 당뇨병의 증상이 전혀 없다가 며칠 사이 혹은 몇 주 사이에 발생하는 당뇨병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분들이 응급실로 혈당이 400, 500이 돼서 내원하셔도 당화혈색소는 정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거의 이제 소아당뇨
일형 당뇨처럼 합병증을 가지고 케톤산증이라고 하는 아주 드문 합병증을 가지고 응급실로 내원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경철 씨의 혈당에 문제가 생긴 건 약 4년 전. 당시 당화혈색소 수치가 정상치의 2배 이상 높았다. 열이 나고 그런 건 아닌데 좀 뜨거워지는 느낌은 있어요. 그러니까 당이 올랐을 때 속도 좀 더부룩한 느낌도 있고, 이제 음식 같은 거를 주로 기름진 걸 먹었거나 했을 때 컨디션이 좀 나빠질 때가 있어요. 경철 씨는 만성 사구체 신염 환자로 현재도 주기적인 투석을 받고 있다. 그러던 중 당뇨 증상까지 생겨 이를 치료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투약을 해오던 중에 급성 췌장염이 다시 발병을 함으로 인해서 수술을 해서 췌장의 일부를 덜어내야만 했고요. 그로 인해서 인슐린을 분비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떨어짐으로 인해서 경구용 약제로는 충분히 조절되지 않아서 인슐린까지 같이 사용을 하게 된 경우입니다. 악재가 이어졌지만 포기하지 않은 두 사람. 지속형과 속효성 인슐린 그리고 혈당 강화제를 사용. 지금까지 무난히 혈당을 유지해왔다. 그동안은 이제 식전에 항상 인슐린 주사를 맞고, 그다음에 운동도 좀 하고, 그다음에 식단 관리도 좀 하고요.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나 가족하고 외식할 때 그때는 주사 맞을 장소 이런 거 찾는 데가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메뉴 구성도 생각을 하면서 먹어야 되니까 그런 게 좀 불편해요. 오늘도 경철 씨는 진료 전 미리 혈액을 채취해 혈당을 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은 유독 평소보다 혈당 수치가 안정적이지 못한 상태. 공복 혈당이 이제 인슐린 올려서 안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식후 혈당이 계속 높다. 그러면은 이제 원인은 두 가지죠. 내 식사량이 많거나 운동량이 적거나, 혹은 인슐린 요구량이 더 많아졌거나. 그래서 인슐린을 더 올려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지금 맡고 있는 이제 촉결성 인슐린의 용량을 다시 조금 세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중간고사 F 맞은 기분인데요. F는 아니고 늘 A 맞다가 이제 B뿔 맞은 가능성이 있네. 최근 1, 2년 동안에 굉장히 혈당 조절을 잘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당화혈색소 수치가 보통 6.5% 이하이면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5점대 후반을 계속 유지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 오늘 검사한 당화혈색소가 6.5%로 상승을 했고, 혈당도 공복 혈당이 140까지 올랐네요. 이런 적이 없었는데, 환자 말씀으로는 아마 최근에 명절 기간 전후에서 혈당 관리가 제대로 잘 안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 혈당을 충분히 집에서 스스로 잘 재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오늘 다시 집에 가셔서 혈당을 좀 더 자주 재고 그에 맞춰서 인슐린 용량도 조절하고 그동안 열심히 하지 못한 운동도 좀 더 열심히 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게 된 당뇨병 투병. 이제 경철 씨에겐 앞으로 나아갈 일만 남았다. 그냥 당이 잘 잡혀갖고 더 하고 싶다기보다는 계속 이렇게 관리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더 안 올라가고, 당이 알아서 안 올라가고 안 떨어지고, 이렇게 하던 운동 조금 더 꾸준하게 계속하고, 이제 혈당 체크를 조금 더 자주 해서 인슐린 수치를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네, 당뇨병 환자 사례 화면으로 함께 만나봤습니다. 네. 요즘은 또 젊은 층의 당뇨 환자분들이 많이 내원한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렇죠. 이런 젊은 층들은 내원을 했을 때 교수님 뵙고 어떤 고민, 어떤 걱정을 많이 호소하시나요? 최근에 이제 많이 만나는 환자분들은 내가 이 약을 평생 먹어야 합니까? 네네. 부터 시작해서 이건 왜 아직도 완치가 안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특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완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그래서 환자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계속 이제 데리고 같이 관리를 하면서 화내지 않게, 당뇨가 병이 화내지 않게 그렇게 이제 데리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 환자분들이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성세대보다 요즘 젊은 세대가 자기 관리 훨씬 더 잘한다고들 이야기하는데 네. 요즘 젊은 세대들의 그 당뇨 발병률이 왜 예전보다 더 높아지는 걸까요? 아무래도 제가 만나는 젊은 예. 세대들은 생업 혹은 취업 준비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예. 그 스트레스를 먹는 것으로 푼다거나 네. 혹은 술로 이제 해결을 한다거나 이런 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이제 체구가 크고 비만도가 높은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왜 이게 관리가 잘 안 되냐고 물어보면은 저도 하고 싶은데 도저히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내지는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라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진짜 생활 습관 좀 잘 살펴보고 진단도 받고 좀 잘 관리를 해야겠다 싶습니다. 네. 젊어서부터 신경을 써야 된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렇죠. 어떻게 좀 잘 관리하고 잘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이미 당뇨병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많지만은 네. 초기에 발견을 했다면은 빨리 관리를 해서 합병증이 안 오게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4가지 방법을 다 잘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네. 식이요법, 운동요법, 그리고 약물요법, 그리고 충실한 검사. 4가지를 다 지키셔야 되는데. 이 4가지 중에 가장 힘든 게 바로 위쪽에 있던 예. 생활습관과 식이요법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네, 정말 어렵습니다. 네. 식이요법 주위에 유혹들이 많고 그럴 식사를 제대로 챙겨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젊은 분들 특히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 합병증 예방을 위해서는 앞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혈당을 최대한 정상화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당화혈색소를 6.5% 미만, 공복 혈당을 80에서 130mg/dL, 그리고 식후 2시간 혈당을 180mg/dL 미만으로 조절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특수한 경우 내가 다른 질환을 가지고 있다거나 다른 약제를 많이 복용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혈당 조절이 여의치 않은 경우는 담당 선생님과 의논하여 조금 더 혈당을 높은 상태로 유지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더불어서 혈압과 콜레스테롤 조절도 같이 하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이게 심장 질환과 혈관 질환이 합병증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와 대등한 위험 인자인 혈압과 콜레스테롤도 정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앞서 뭐 당뇨와 그 혈압과 연관시켜서 말씀도 주셨는데 주위에 보면 혈압약하고 당뇨 관련 그 약을 같이 드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예.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그 외적인 요인일까요? 네, 흔히 혈압이 있으면 당뇨병이 온다. 예. 혹은 역으로 당뇨병이 있으면은 혈압이 따라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 그것이 반드시 사실은 아닙니다. 네. 그 2개가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 2개 질환의 기저에 복부 비만과 인슐린 저항성이 같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질환이 있으면은 혈당이 상승하고 콜레스테롤이 상승을 하고 그다음에 혈압까지 같이 올라가는 대사증후군에 합당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에 동반율이 높다는 것이지 2개가 서로 인과관계가 직접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관리법 중에도 중요하다고 하셨던 네. 식이요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혼자서 잘 관리할 수 있는 부분 같기도 한데 또 워낙 유혹이 많고 어렵습니다. 또 그런 환경이 잘 안 되다 예. 보니까 많이 힘들어한다고 하셨습니다. 식이 관리 자세하게 설명 주실까요? 네, 우리가 보통 몇 킬로칼로리 하루에 양을 얼마나 먹어야지 혈당 관리가 되고 체중이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표준 체중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내 키의 제곱에다가 남성은 22와 여성은 21을 각각 곱하면은 대략 표준 체중이 환산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170cm의 남성의 표준 체중은 계산하면 63kg 정도가 되거든요. 내가 평소에 활동을 얼마나 하냐에 따라서 여기에 곱하기 25에서 30, 30에서 35, 35에서 40을 각각 곱하시면은 하루에 필요한 칼로리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보통의 활동을 하고 있는 60kg의 표준 체중을 가진 남성이라 한다면은 60 곱하기 30 하면 1,800kcal가 되겠죠. 이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잘 나누어서 식단을 배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기존의 방법을 벗어나서 최근에 유행하는 것이 체중을 조금 더 빨리 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유행을 하는 것 같아요. 저탄고지력 아마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탄수화물을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먹고 지방을 많이 섭취를 하자.
이때 섭취하는 지방의 비율이 대략 여기 표에 있다시피 70에서 75% 전체 칼로리를 섭취를 해야 되고 탄수화물을 5에서 10%로 극단적으로 제한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지방을 통해서 나오는 케톤이라는 물질이 우리 식욕을 떨어뜨림으로 인해서 체중 감소 효과를 유발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장 큰 문제는 양질의 지방을 먹어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약간 변질이 되면서 삼겹살 위에 버터를 얹어서 먹는다거나 아니면 커피에다가 버터를 타서 먹는다거나 네. 하는 그런 이제 조금 과도한 식이요법이 많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예. 그렇게 오랫동안 드시게 되면은 결국은 LDL 콜레스테롤이 다시 상승을 하게 돼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목표치에는 굉장히 멀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치료는 사실은 별로 권하지를 않고요. 예. 그 아래쪽에 있는 일일 일식 혹은 시간 제한식이라는 또 최근에 많이 유행하고 있는 식단이 있습니다. 이는 뭐 저탄고지와 마찬가지로 과학적 근거는 있습니다. 체중을 충분히 감소를 시킬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당뇨병 환자들은 항상 저혈당을 조심해야 되는데 식사를 너무 몰아서 하다 보면은 금식 기간이 길어지는 거죠. 네. 그 네네. 기간 동안에 저혈당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에서는 사실 크게 권하지를 않습니다. 이득보다는 실이 큰 다이어트이기 때문에 이런 다이어트보다는 조금 더 고지식해 보이나 전통적인 칼로리 제한 다이어트를 하면서 삼시세끼를 같이 챙겨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꼭 강조를 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코로나가 지금 계속 몇 년째 지속이 되면서 이 배달 앱을 통해서 주문 횟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인기 메뉴, 항상 스테디셀러인 치킨을 비롯해서 중국 음식, 한식, 그다음 피자도 양식, 그리고 분식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같이 굉장히 열량이 높은 음식이고요. 혈당도 많이 올라가는 음식이라서 제가 말씀하시길래 찾아보니까 이게 거의 뭐 네. 배달 주문 음식 메뉴 순과 함께 네. 칼로리 순서 이것도 같더라고요. 네, 정확합니다. 네. 예. 칼로리가 굉장히 높고 치킨 저기 한 마리 다 드시면 하루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00 열량의 칼로리. 예, 거의 다 드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 1인 1닭이라는 표현을 이제 자주 합니다만은 네. 농담삼아서 당뇨병 환자 혹은 체중을 감량하고 싶은 환자분들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이제 식단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워낙 바쁘니까 편의점에 가서 한 끼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컵라면 한 개가 밥 2공기 칼로리 기준입니다. 컵라면 작은 걸 먹어도 밥 1공기가 같습니다. 그리고 삼각김밥 크기가 크지 않아서 쉽게 생각을 하지만은 이게 삼각김밥 대짜 하나가 밥 1공기하고도 3분의 1을 더 먹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체중 감량에는 쉽지가 않고 특히 안에 이제 마요네즈가 들어있거나 이런 것들은 특히 고칼로리라서 조심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그 편의점을 방문해서 컵라면 하나 주문해서 햇반 말아 먹고 나오면서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맞아요. 나면은 네. 계산해보니까 한 1,400, 1,300 칼로리가 나오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예. 하루에 섭취해야 될 열량의 거의 3분의 2 이상을 함께 다 해결해 버렸죠. 네. 예. 그래서 이런 아이스크림들 주의를 하셔야 되고 특히 이 단순당이 많기 때문에 흡수가 굉장히 빨리 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 네. 급속한 혈당 상승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심지어 이제 이온 음료라든가 탄산 음료 그리고 이 커피 시중에 파는 커피들 역시 칼로리와 당질이 모두 높은 음식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당뇨병을 치료할 때는 절제를 하시는 것을 권하고요. 네. 예외적으로 이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에는 당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칼로리가 낮기 때문에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왕이면은 아메리카노를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계절별로 주의해야 될 음식에 대해서 나열을 해두었습니다. 커피 믹스 4봉지가 밥 1공기하고 같다. 참외 1개가 밥 1공기하고 같다. 그다음에 이 대봉씨가 역시 이 밥 1공기하고 같은 열량과 당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고구마는 사실 우리가 밥 먹고 나서 후식으로 많이 먹게 되는데 네. 이 역시 이제 밥 1공기에다 다시 밥을 1개 더 먹는 2그릇을 먹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음식이지 후식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성질의 음식은 아니거든요. 보통 하루의 권한은 과일 전체량이 내 주먹으로 쥘 수 있을 정도가 돼요. 움켜쥘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귤로 이야기하면 대략 2개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귤 하루에 2개입니다. 한 입에 2개가 아니고 하루에 2개라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반면에 비교적 섭취가 자유로운 음식들을 예를 들자면은 대부분의 채소류가
되겠습니다. 예외적으로 조금 당이 그래도 조금 높은 것들이 이제 당근, 연근, 단호박, 도라지, 우엉류가 되긴 한데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음식들과는 비할 바가 아니고요. 비교적 자유롭게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음료수 종류는 차 종류, 녹차, 홍차, 보리차, 그리고 옥수수 수염차, 생수, 토닉 워터 등이 되겠고, 그다음에 향신료 중에서 이제 당질 성분이 없는 것들, 겨자, 식초, 계피, 후추, 레몬 등으로 간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해조류 중에서도 이제 미역, 우무, 한천, 곤약, 김 등은 혈당이 거의 올라가지 않거든요. 비교적 자유롭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비교적 섭취가 자유로운 음식 그리고 또 피해야 될 음식을 재미있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요즘 밀가루하고 다음에 쌀밥 섭취를 좀 줄이시는 분들 많습니다. 건강 관리 차원에서 이 두 가지만 줄여도 혈당 관리 내지는 당뇨 어느 선까지 예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밀가루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그 흡수가 빨리 되기 때문에 예. 식후 혈당이 많이 올라가는 음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밀가루만 절제를 하셔도 체중을 많이 빼는 분들 3개월에 4, 5kg 이상씩 빼면서 맞습니다. 당화 혈색소도 그전에 비해서 대략 1% 이상 빼는 분들을 자주 봅니다. 그래서 밀가루를 절제하는 것은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고, 그리고 쌀밥은 사실 대체할 수 있는 음식이 있냐는 것이 중요한데 잡곡류, 예. 그리고 이제 흰쌀밥보다는 현미가 흡수가 느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섭취가 좀 어렵고 더부룩한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섭취를 하시게 되면은 혈당의 스파이크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역시 이제 MC께서 말씀 주신 대로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다이어트 할 때도 뭐 치팅데이라고 해서 하루는 막 또 폭식을 하곤 합니다. 밀가루 같은 경우에 일주일 내내 참다가 하루 한 끼는 정말 이제껏 삼았던 거 다 한번 먹어보자 이래도 괜찮겠습니까? 예, 저는 이제 뭐 의사의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설명드리지는 않거든요. 민간인 예.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죠. 예. 예. 근데 이제 어떤 내 스스로 고생한 나에 대한 어떤 예. 보상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고 정말 먹고 싶을 때는 드시되 열심히 이제 운동을 하셔야 되겠죠. 대신에 식후 혈당이 많이 올라갈 것임이 자명하니까 맛있게 먹고 나서 밖에 나가셔서 열심히 운동을 하십시오. 네. 실제로 환자분들과 그렇게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고 있는 사실들이었지만 또 네.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주시니까 더 마음이 와닿네요. 그렇네요. 정말 세상에는 맛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설명 주셨던 운동요법, 또 약물요법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운동요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유산소 운동, 그다음에 저항성 운동, 유연성 운동. 유산소 운동은 말 그대로 산소를 꼭 사용을 해야 되는 운동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주로 이 빨리 걷는 운동, 조깅, 자전거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자주 해야 되냐 하면은 일주일에 150분 이상의 중등도 강도가 이제 되겠고요. 적어도 일주일에 3일 이상 나누어서 실시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중등도 강도라고 하는 것은 내 최대 심박수의 50에서 70%에 해당하는, 즉 약간 숨이 찬 정도의 운동을 하셔야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항성 운동은 근육의 양을 늘리는 운동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포도당을 주로 흡수하는 장기가 근육이기 때문에 근육량이 너무 적게 되면은 혈당 조절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항성 운동을 반드시 병행을 해주시는 게 좋고, 바벨, 덤벨 이런 운동도 있겠고, 이제 집에서 하실 수 있는 스쿼팅이라든가 가벼운 아령을 드는 운동도 다 여기 저항성 운동에 들어갑니다. 일주일에 2, 3회를 실시를 하시고, 운동 간격은 대략 하고 나서 48시간 정도 인터벌을 두고 일주일에 3번 정도 실시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유연성 운동은 이제 낙상을 방지하기 위한, 당뇨병 환자들 잘 아시다시피 부상이 발생하게 되면은 상처 치유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골절의 치유도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애당초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신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스트레칭, 요가 같은 그런 유연성 운동도 같이 병행하시기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물요법은 이제 담당 선생님과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왼쪽에 열거되어 있는 이런 5가지 약제들이 2형 당뇨병의 치료를 위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약제입니다. 이런 약제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 때는 이 주사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일주일에 한 번 맞는 GLP-1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인크레틴이거든요. 밖에서 인크레틴 주사로 공급을 해서 혈당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약제가 있고, 잘 아시는 인슐린은 환자분들의 혈당 조절 상태에 따라서 하루 한 번, 많게는 끼니 때마다 투여를 해서 하루 4번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치료제를 사용하자고 말씀을 드리면은 특히 20, 30대 환자분들께서 굉장히 이제 저항감을 가지게 되죠. 특히 주사를 맞는다고 하면은
내 당뇨병이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사실 적기에 이런 치료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췌장은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당뇨병이 발생했을 당시에는 췌장은 몇 년 동안 고통을 받고 기능이 많이 떨어지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때 밖에서 인슐린 혹은 주사제를 투여하게 되면은 췌장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이제 숨을 쉴 수 있는 여력이 생기고 췌장 기능 일부 회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기에 투약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저희 가족 중에도 당뇨를 심하게 앓고 계시는 가족이 계신데요. 평소에도 관리를 잘 하시고 음식 관리 그리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는데 간혹 주사제를 믿고 인슐린 믿고 조금은 폭식을 하시거나 네. 과하게 음식을 섭취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위험성이 있을까요? 예, 인슐린 자체가 지방 분해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많이 먹고 많이 인슐린 맞으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시게 되면은 인슐린 양이 점점 몸에서 많아지게 되니까 네. 그것 때문에 복부 지방량이 많아지게 됩니다. 즉 인슐린 자체 때문에 살이 찌게 되고 또 많이 드시니까 또 살이 찌겠죠. 그래서 두 가지가 서로 안 좋은 시너지를 일으켜서 굉장히 체중 증가가 심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인슐린 저항성이 그것 때문에 다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 과하게 인슐린을 맞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식이요법과 인슐린 치료를 병행을 해서 너무 과하게 인슐린을 맞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실생활에서 굉장히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이 자가 혈당 측정이 되겠습니다. 개인 병원 한 달에 한 번, 대학병원 두세 달에 한 번씩 방문을 해서 혈당을 병원에서 재고 당화혈색소를 재게 되는데 그동안에 자가 혈당 측정을 한 번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사이에 내가 혈당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혈당이 3, 400 정도가 되어야지 입이 마르고 화장실을 자주 가고 살이 빠지기 때문에 그전에는 혈당이 100대이든 200대이든 별로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즉 당화혈색소가 높은데 나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병원에 오셔서 깜짝 놀라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스스로 내가 혈당을 측정을 하고 스스로에게 어느 정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목적으로 내 혈당을 재보고 계속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예를 들면 내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거나 최근에 수면 부족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혈당이 내가 음식을 조심해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는 빨리 방문을 하셔서 담당 선생님과 의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자가 혈당 측정이 반드시 병행이 돼야 됩니다. 최근에는 이런 손끝에 재는 혈당 측정기 외에도 연속 혈당 측정기라는 것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붙이고 다니면은 계속 실시간으로 혈당을 읽어주게 되거든요. 네.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이 망가짐입니다. 망가짐인데 당뇨병이 생겼다. 내가 30대 초반인데 당뇨병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좌절감이 들면서 30년 동안 내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가 그동안 뭐 잘못했지? 굉장히 좌절감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게 굉장히 다인자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 살았거나 게을러서 당뇨병이 온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일단 명심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물론 기적적인 치료법이 개발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는 전자에서는 계속 데리고 살아야 되는 병이기 때문에 얘가 화가 나지 않도록 잘 달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의사의 도움보다는 내 스스로의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병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식단 조절만으로 그렇게 쉽게 돌아온다면은 그걸 사실 병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약제를 동원을 하고 치료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이게 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약제가 필요할 때 약제를 복용하고 거기에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다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음식 조절도 해야 되고 피 검사도 한 번씩 해야 되고 혈당 체크도 매일매일 해야 되고 당뇨 걸리면 인슐린 그게 안 나와가지고 인슐린 주사도 맞아야 되는데 그게 참 많이 번거로운 것 같더라 하면서 카드에 식단 조절하고요. 운동 열심히 하고 기름진 거 이스타트 못 먹고 먹으면 안 되고 약 먹고 병원에서 당뇨 조절 피부 검사하고 그래요. 체중 조절은 음식으로 합니다. 음식을 적게 먹고 또 기름진 음식 안 먹고
인삼을 먹으면은 혈당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 사실입니까? 네, 당뇨병을 관리하고 또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역시나 마지막 분께서도 질문을 주셨는데 혈당 떨어뜨리는데 인삼이 좋다고 하십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예, 사실 인삼이 혈당을 떨어뜨린다는 그런 연구들이 일부 보고가 되어 있어요. 예. 실제로도. 그래서 예. 쥐를 이용한 그런 이제 연구에서도 사포닌이라고 하는 인삼의 성분을 투여를 하게 되면 혈당이 떨어지고 임상 연구에서도 그런 결과들이 일부가 있는데 그 결과들이 항상 일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고 효과가 있는 연구도 있었는데 주로 이제 효과가 있는 연구들이 많이 부각이 되는 측면이 있어서 우리가 인삼이 효과가 있다라고 좀 알려진 측면이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얼마나 많은 양을 먹어야 되고 얼마나 오랫동안 먹어야지 혈당이 떨어지는가에 대한 확립된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인삼 같은 그런 이제 음식들이 혈당을 떨어뜨린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실제로 반대로 그런 악영향을 그렇습니다. 준다고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악영향을 준다는 보고도 역시 없기 때문에 예. 적어도 나쁘지 않다라고 결론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이 밖에 또 젊은 당뇨에 대해서 어떤 궁금증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20대 중반의 직장인 남자입니다. 건강검진에서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았는데 음주 후에 오히려 혈당 수치가 낮아집니다. 혈당 수치가 올라야 정상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네. 네, 실제로 이제 술은 대표적인 고칼로리 음식이긴 한데 네. 특이하게도 이 알코올이 몸에 들어가면은 간에서 분해가 되면서 포도당의 합성을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술을 드셨지만은 안주를 많이 드시지 않은 상태에서 드시게 되면은 밤사이에 혈당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에게는 특히 저혈당 방지를 위해서 술을 드시지 않도록 권하고 있고요. 치료 목적으로 그럼 술을 조금씩 드시는 것은 어떠냐? 그러니까요. 네. 고혈당이신 예, 분들에게. 예. 하루 2잔까지는 괜찮은 걸로 되어 있으나 그게 누적이 되면은 결국에는 다른 문제가 생기겠죠. 지방 간염이라든가 네. 간 경화가 올 수 있으니까 드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 중반인 저희 남편이 최근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평소 즐기던 간식, 야식도 다 끊고 식단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데요. 설탕 대신 칼로리가 없는 인공 감미료가 도움이 될까요? 하셨습니다. 네. 예. 요즘에 이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일례로 최근에 제로 콜라가 이슈가 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많이 먹어도 혈당이 올라가지 않는 음식이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식약청에서 발표하기를 네. 이 역시 이제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섭취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최근에 나온 임상 연구 결과가 서로 상반된 결과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운 상태인데 적어도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으니 이왕이면은 물을 드시는 게 좋겠다. 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설탕 대신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테비아 같은 그런 이제 인공 감미료 역시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랫동안 복용을 했을 때 최근에 이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장내 미생물에 영향을 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면역 체계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이것을 이제 설탕 대신에 인공 감미료를 지나치게 많이 드신 것도 역시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얼마 전 당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날씨가 건조해서 발에 각질이 많이 생겨 있고 뒤꿈치도 갈라져서 걸을 때 조금 아픕니다. 당뇨병 환자는 발 관리가 중요하다는데 이대로 두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네, 당뇨발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도 위험한 합병증 중에 하나인데 네. 주로 이제 세균이 침투를 해서 생기는 경우,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 세균의 주 침입로가 상처 부위, 그러니까 관리되지 않은 상처. 예를 들면은 발톱을 깎다가 끝에 상처가 났을 때 그 부위를 이제 침투를 한다거나 혹은 무좀을 관리를 잘 하지 않아서 그 피부의 벽이 방어벽이 무너져서 그 사이로 침투를 한다거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각질이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자꾸 갈라져서 그 사이로 세균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고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위생과 보습이거든요. 그래서 잘 씻어야 되고 잘 말려야 됩니다. 말리고 난 다음에 세균이나 곰팡이가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지 않고 그다음에 너무 건조하지 않게. 왜냐하면 당뇨병 환자들은 자율신경계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땀을 분비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서 특정 신체 부위는 땀이 많이 나고 특정 부위에는 너무 안 나는 문제가 생겨서
특히 발 쪽은 건조하기 쉬운 부위입니다. 네. 그래서 보습제를 충분히 바르시고 로션들을 발라서 갈라지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TV 메디컬 약sun 오늘 이 시간은요, 젊은 당뇨를 중심으로 진단과 치료 또 관리하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네. 끝으로 이 당뇨를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예방을 위해서는 이상의 4가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비만이 일단 수반된 상태라면은 칼로리를 제한을 하고 운동을 같이 해서 체중을 감량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정상 체중으로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비만이 없더라도 꾸준한 유선성 운동을 해서 근육의 기능을 유지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저항성 운동을 같이 병행을 해야 되고 혈당이 재빨리 올라가는 음식을 반복 섭취하시게 되면은 혈중 인슐린 수치가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결국에는 췌장에 무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단순당이 많이 포함된 음식은 드시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자가 혈당 측정이 내가 당뇨병 직전 상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 스스로 혈당을 측정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걸 직면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혈당을 재면서 측정한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이것을 정상 혈당으로 내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때는 당뇨 보고 잘 먹어서 생긴 뭐 질환 이렇게도 말을 했습니다만 실은 제대로 먹지 않아서 생기는 네. 질환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앞으로 건강한 식단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만이 이 당뇨를 예방하고 또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건강하고 유익한 의학 정보 전해주셨습니다. 네. 내분비 대사내과 전재한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